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공간을 의미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시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크로노포트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러시아의 문학가 바우치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고, 문학 작품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가 융합된다고 하였다. 시간은 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며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즉 크로노포트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이며, 여기에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바우치는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살아붙게하며 혈관의 피가 흐르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시공간이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바우치는 크로노토프가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 또는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2에서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크로노토프는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치, 탈출, 추격, 수색, 감금 등으로 이루어진 모험의 시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난다. 사건이 벌어지는 2에서 6세기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의 구체적인 공간은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 같은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야기에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한편 크로노토프는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무대에서 실현을 통해 시공간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는 구별된다.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시공간,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시공간, 주관적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센의 연극 유령에서 제1막의 배경은 유리벽에 온실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로 유리벽 너머의 바깥에 음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된 명시적 시공간으로 그 자체로는 객관적으로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중상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시공간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의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작품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떠한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한다. 한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을 구성하며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는데, 이 또한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시공간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은 허구적 시공간을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스토아학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후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자신의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로 가진 속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지만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이어받아 이를 물체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데카르타는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의 욕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타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였다. 홉스도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이라고 말하였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홉스는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 등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으로 된다.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나투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근대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이며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이다.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의 양태이며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로서 존재한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이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하라고 하였고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하였다.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였고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였다.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 나타난 행위이므로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이고,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주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의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슬픔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코나투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스피노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